제67회 조조는 한중 땅을 평정하고 장유는 소유진에서 위엄을 널리 알리다. 이때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서정하는데 군사를 3대로 나누니 선봉은 하후연과 장압이요. 조조는 몸소 여러 장수를 거느려 중군이 되고 후군의 조인과 하후도는 군량과 마초를 맡아 운반하게 했다. 세작이 이것을 탐지해 한중에 고하자 장로가 아우 장위와 함께 적을 물리칠 계책을 상의하는데 장위가 한중에서 요 충지로 양평관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제 관 좌우에 산과 숲을 의지해서 방책 10여 개만 세우면 가히 조조의 군사에 맞서 싸울 수 있으니 형님은 한영에 나가 계시면서 양초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장로는 그 말을 조차 대장 양앙, 양임과 함께 자기 아우 장위를 그날로 떠나게 했다. 한중의 군마가 양평관에 이르러 영체를 다 세우고 나자 그 뒤에 곧 잇따라 하후연과 장압의 전군이 당도했는데 그들은 양평관에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관에서 15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그날 밤에 군사들이 피곤해서 모두 깊이 잠들었는데 문득 영체 뒤에 한 줄기 불길이 오르더니 양왕과 양임이 두 길로 나누어 기습하러 달려들었다. 하후연과 장압이 급히 말에 올랐을 때 사면에서 대대 군마가 몰려 들어왔다. 하후연과 장압이 대패하여 물러가 조조를 보니 조조는 노하여 너희 둘이 오랫동안 싸움을 해온 터에 어찌 군사가 먼 길 와서 피곤하면 기습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도 몰랐던 것이냐? 어째서 준비하지 않았더냐? 하고 두 사람을 참해서 군법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여러 관원이 나서서 용서를 비는 통에 그만두었다. 조조는 이튿날 몸소 군사를 거느려 전대가 되었는데 산세가 험악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조조는 혹시 복병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곧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왔다. 조조가 허저와 서황 두 장수를 보고 내가 만약 이곳이 이처럼 험악한 줄 알았다면 결코 군사를 일으키진 않았을 것이야. 하고 말하니 허저는 하나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주군께서 연약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튿날 조조는 말에 올라 단지 허저와 서황 두 사람만 데리고 장위의 방책을 보러 나섰다. 세 필말이 산언덕을 돌아가니 바로 장위의 방책이 빤히 바라다 보였다. 조조가 채찍을 들어 멀리 그 편을 가리키며 두 장수를 돌아보고 저렇게 견고하니 깨뜨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화살이 빗발치듯 하며 양앙과 양임이 두 길로 나누어 쫓아 들어온다. 조조가 크게 놀라는데 허저가 큰 소리로 적은 내가 막을 테니 서공명은 주공을 잘 모시게 하고 곧 칼을 들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가 두 장수와 어울려 싸웠다. 양앙과 양임이 허저의 용맹을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물러나니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앞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서황이 조조를 보호하며 말을 달려 산언덕을 지나는데 전면에서 또 한때의 군사가 나온다. 하후연과 장압 두 장수가 함성을 듣자 불이 나게 군사를 이끌고 접응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양앙과 양임을 쳐서 물리친 다음 조조를 구해 영체로 돌아왔다. 조조는 네 장수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로부터 양편이 서로 싸우지 않고 버틴 지 50여일이 되었는데 문득 조조가 퇴굴령을 내려서 가후가 물었다. 적의 형세가 아직 강한지 약한지도 모르는데 주군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물러가려 하십니까? 적병이 매일 대비하고 있으니 급히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소. 그러니 내 짐짓 퇴군하는 채 하고 적의 마음을 해이하게 해서 대비를 허술히 할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니 그때 날쌘 기병으로 배후를 엄습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요.
승상의 신기묘사는 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에 조조는 하후연과 장압으로 하여금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각기 날쌘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소로를 통해서 양평관 뒤를 찌르게 한 다음 자기는 대군을 지휘하여 영체를 모조리 걷고 물러갔다. 양항은 조조의 군사가 물러갔다는 말을 듣자 양임을 청해 의논하고 한꺼번에 그 뒤를 치려고 했다. 양임이 조조는 괴계가 극히 많아서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뒤를 쫓아서는 안 되리다 하고 만류했으나 양항은 공이 가지 않으면 내가 혼자 가겠소 하고 고집한다. 양임이 간곡히 만류해도 양항은 듣지 않고 약간의 군사만 남겨두어 영체를 지키게 한 다음 5 영체의 군마를 모조리 거느리고 추격해 나갔다. 이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모를 지경이었다. 양항의 군마는 중간에 이르러 더 갈 수가 없어서 잠시 그 자리에 머물기로 했다. 한편 하후연은 일지군을 거느리고 산 뒤로 질러가는데 안개가 많이 낀 데다 또 사람의 말소리, 말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복병이 있지나 않은가 두려워서 급히 인마를 재촉해 나간다는 것이 짙은 안개 속에 길을 잘못 들어 그만 양항의 영체 앞에 이르고 말았다. 영체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말발굽 소리를 듣고 양항의 군마가 돌아온 줄로만 여겨서 곧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인다. 조조의 군사가 그대로 밀고 들어와 보니 빈 영체라 삽시의 영체 안에 불을 놓았다. 영체에 남았던 군사들은 모조리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안개가 거칠 무렵에 양임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다가 하우연과 맞서 싸우는데 두 업이 못되어 등 뒤에 장압의 군사가 당도했다. 양임은 혈로를 뚫고 나가 남정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한편 양항이 회군하려 한때는 방책이 이미 하후연과 장압에게 점령당한 뒤후 배후에서는 조조의 대대 군마가 또 쫓아 들어와 양쪽에서 끼고 치는 통에 어디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양항은 그대로 진을 뚫고 나가려다가 바로 장압과 마주쳤다. 곧 어울려 싸웠으나 장압의 손에 죽고 말았다. 양항 수하의 패병이 양평관으로 돌아가서 장위를 보고 패전한 것을 고했다. 장위는 두 장수가 패에서 달아나고 모든 영체가 이미 적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을 알자 야밤에 관을 버리고 한중으로 도망쳐갔다. 이리하여 조조는 양평관과 모든 영체를 얻었다. 장위와 양임은 돌아가 장로를 보았다. 장위가 장로에게 두 장수가 애구를 잃었기 때문에 그만 관을 지켜낼 수 없었다고 말하자 장로는 대로하여 양임을 참하려 했다. 양임은 제가 양항더러 조조 군사를 뒤쫓지 말라고 간했건만 그가 듣지 않아서 패한 것입니다. 다시 군사를 빌려주시면 나가 싸워서 꼭 조조의 목을 베어오겠는데 만일에 이기지 못하면 영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장로는 그에게서 굴령장을 받아놓았다. 이에 양임은 말에 올라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남정에서 나가 영체를 세웠다. 한편 조조는 장차 대군을 거느리고 진출하려 하여 먼저 하후연에게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남정으로 가는 길을 초탐하게 했더니 하후연이 마침 양임의 군사를 만나 양군이 각기 진을 벌였다. 양임이 부장 창기를 내보내서 하후연과 싸우게 했다. 서로 싸우기 세합이 못되어 창기는 하후연의 칼을 맞고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양임은 몸소 창을 꼬나잡고 내달아 하후연과 싸웠다. 32합을 싸우도록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러자 하후연이 거짓으로 패해서 달아났다. 양임은 계책인 줄을 모르고 뒤를 바싹 쫓아갔다. 하후연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칼을 내려치는 타도개를 써서 그를 베어 말 아래 거꾸로 뜨리자 양임의 군사는 대패해서 돌아갔다. 조조는 하후연이 양임을 벤 것을 알자 그 길로 군사를 진격시켜 바로 남정에 이르러 영체를 세웠다. 장로가 황망히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상의하니 연포가 나서서 말했다. 제가 한 사람을 천거하겠는데
그 사람이면 가히 조조 수하의 여러 장수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남한 사람 방덕이 앞서 마초를 따라서 주공께로 왔는데 뒤에 마초가 서천으로 갈 때 방덕은 병으로 누워 있어서 따라가지 않았소이다. 지금 주공의 은혜를 입어 그대로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장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방덕을 불러다 상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한 다음 군사 10,000명을 내어주고 나가서 싸우도록 했다. 방덕은 성에서 10여리를 나가 조조의 군사와 마주하자 진전의 말을 달려나가 싸움을 걸었다. 조조는 원래 위교의 싸움에서 방덕의 용맹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여러 장수에게 당부했다. 방덕으로 말하면 서량의 용장으로 원래 마초 수와 있었다. 지금 비록 장로에게 몸을 의탁하고는 있으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내 이 사람을 얻고 싶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그와 천천히 싸워서 지치게 만든 후에 사로잡도록 하라. 그리하여 창압이 먼저 나가 두어 앞 싸우고는 곧 물러나고 하후연도 나가 두어 앞 싸우고 물러나고 서왕이 또 4~5앞 싸우고는 물러나고 끝으로 허저가 52앞을 싸우다가 역시 물러났는데 방덕은 연달아 네 장수와 싸우면서도 도무지 겁내는 빛이 없다. 네 장수가 각기 조조 앞에서 방덕의 무예가 출중하다고 칭찬하니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여러 장수를 보고 상의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항복을 받겠는가? 가후가 계책을 말했다. 장로 수하의 양송이라는 모사가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대단히 탐냅니다. 그에게 가만히 금과 비단을 보내고 장로에게 방독을 참소하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대체 사람을 어떻게 남정으로 들여보낸단 말인가? 내일 싸움에 거짓 배에서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면 방덕이 우리 영체를 뺏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야밤에 군사를 들어 그를 기습하면 반드시 도로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미리 말 잘하는 군사 하나를 뽑아 저편 군사 복색을 입혀 진중에 섞여 있게 하면 성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그 계교를 조차 말 잘하는 군교 하나를 골라서 상을 후히 내린 다음에 금으로 만든 엄심갑 한 벌을 주어서 입게 하고 겉에는 한중 군사의 소속임을 알리는 세 자락의 우돛 호위를 걸치고 먼저 가운데 길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게 했다. 그 이튿날 하후연과 창압의 각기 한 무리 군사는 멀리 가서 매복하고 서왕을 시켜서 싸움을 걸고 몇 탑에 패해 달아나게 했다. 방덕이 군사를 휘몰아 들이쳤다. 조조의 군사는 모조리 물러갔다. 방덕이 조조의 영체를 빼앗아 둘러보니 영체 안에 양초가 대단히 많았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로에게 고하고 영체 안의 연색을 배설하여 승전을 축하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나 후련 샛길에서 불이 일어나니 한가운데는 곧 서왕과 허조요, 좌편은 장압, 우편은 하후연이라. 새 길로 쳐들어온 군마가 일제히 기습한다. 방덕은 이를 대비할 겨를이 없어 말에 뛰어올라 군중을 뚫고 나가 성을 바라고 달아났다. 등 뒤에서는 새 길로 나뉜 조조의 군사들이 바싹 쫓아온다. 방덕은 곧 성문을 열라! 하며 소리치고 군사를 몰아서 들어갔다. 이때 조조의 세작은 이 군사들 틈에 끼어서 성중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로 양송의 부중으로 가서 뵙기를 청하며 위공 조승상께서 귀공의 명성을 들으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저더러 금갑을 갖다 바쳐 신을 삼으라 하시고 또 밀서를 놀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양송은 크게 기뻐하며 밀서에 써있는 글을 보고 나서 세작을 향하여 가서 위공께 부디 마음 놓으시라고 말씀을 올리시오. 내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분부하신 대로 하겠소. 하고 전가를 일러 세작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에 곧 그 밤으로 장로에게 들어가 방덕이 조조의 뇌물을 받아먹고서 이번에 짐짓 패한 것입니다. 하고 고했다. 장로는 대로하여 즉시 방덕을 불러들여 크게 꾸짖고 곧 참하려 했다. 옆에서 연포가 간절히 만류하자 장로는 방덕을 보고
내가 내일 나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참하리라 하고 호령했다. 방덕은 한을 품고 물러나왔다. 이튿날 조조 군사가 성을 치러 와서 방덕은 군사를 이끌고 지쳐나갔다. 조조는 먼저 허저를 내보내 싸우게 했다. 허저가 거짓으로 패해서 달아나자 방덕이 그 뒤를 쫓는데 이때 조조가 몸소 말을 타고 산 위에 나서서 영명은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방덕이 속으로 조조를 잡으면 상장 1000명을 잡은 것과 같겠지 라고 생각하며 언덕으로 말을 달려 올라갔다. 문득 함성이 일어나니 천지가 무너지듯 하고 사람과 말이 함께 함정 속에 빠져 삽시의 사방에 매복했던 갈고리와 밧줄을 가진 군사들이 일제히 덮쳐들어서 방덕을 사로잡아 언덕 위로 암령이 울린다. 조조는 곧 말에서 내려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친 다음에 친히 그 결박한 것을 풀어주고 방덕에게 항복하겠는지 물었다. 방덕은 장로의 어질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항복을 청했다. 조조는 친히 그를 붙들어 일으켜 말을 타게 하고 함께 대체로 돌아갔다. 이때 조조는 고의로 성 위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장로에게 달려가서 방덕과 조조가 말머리를 나란히 해서 가더라고 고하니 장로는 양송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더욱 믿게 되었다. 그 이튿날 조조는 삼면에 긴 사다리 운제를 세워놓고 포를 날려 성을 쳤다. 장로는 그 형세가 이미 절경에 이른 것을 보고 아우 장위와 상의했다. 장위가 성 안에 창고를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남산으로 도망쳐 나가서 파중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양송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느니만 못합니다. 하고 말했다. 장로가 주저함에 결단하지 못하니 장위가 다시 권한다. 어쨌든 불살라 버리는 것이 제일입니다. 내 본래 천작게 귀순하려 하면서도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부득이해서 달아나기는 하나 창고는 국가 소유라 함부로 없애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장로는 굿간을 모조리 봉쇄해 놓았다. 그날 밤 이경에 장로가 온 집안 식구를 이끌고서 남문을 열고 달아나는데 조조는 그 뒤를 쫓지 말라 이르고 군사를 거느리고 남정으로 들어갔다. 조조는 장로가 모든 창고를 단단히 봉쇄해 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사람을 파중으로 보내서 항복하도록 권하게 했다. 장로는 항복하려 하는데 장위가 듣지 않는다. 이때 양송이 밀서를 조조에게 보내서 곧 진병하시면 송이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조조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파중으로 갔다. 장로는 아우 장위를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대적하게 했는데 장위는 허저와 싸우다가 칼에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패군이 돌아가서 장로에게 구하자 장로가 지키려고 하니 양송이 있다가 권한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을 지키고 있을 테니 주군께서는 몸소 나가서 한번 죽음을 결단하고 싸워보시지요. 장로는 그 말을 쫓았다. 연포가 그를 보고 나가지 말라고 간했으나 장로는 듣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다. 그러나 미처 적과 싸우기도 전에 후군이 먼저 도망쳤다. 장로가 급히 군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데 등 뒤에서 조조의 군사가 쫓아온다. 장로가 성 아래까지 이르렀으나 양송이 성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 장로가 달아날 곳을 찾지 못할 때 조조가 뒤에서 쫓아와 큰 소리로 어째서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 하고 외쳤다. 장로는 말에서 내려 항복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가 창고를 봉해 놓은 심정을 생각해서 정중하게 대접하며 그를 진남 장군으로 삼고 연포 등을 모두 열후로 봉했다. 이에 한중이 모두 평정되었다. 조조는 영을 전해 각 군에 태수와 도위를 두고 군사들에게 상을 크게 내렸는데 오직 양송만은 주인을 팔아 영화를 구했다 해서 즉시 목을 베어 거리에 내걸어
본보기로 삼았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어진이 모함하고 주인 팔아 기이한 공 세웠으나 벌어놓은 금은 보화 그 모두 허무하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 몸 먼저 죽었으니 천재의 가소롭기는 양송 너로구나. 조조가 동천을 얻자 주부 사마이가 나서서 아랜다. 유비가 속임수로 유장을 밀어내고 서천을 빼앗았으니 촉의 민심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공께서 한중을 얻으셨고 익주의 민심이 진동하니 이 때를 타서 속히 진병에서 치시면 형세가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잘 타는 법이니 이 때를 놓쳐서는 난이 되십니다. 조조는 듣고 탄식한다. 사람은 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미 농을 얻었는데 다시 족을 바라는가. 유엽이 아뢰었다. 중달의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밝은 제갈량이 정승이 되고 용맹이 삼군의 으뜸가는 관우 장비의 무리가 장수가 되어 서쪽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액들을 지키게 되면 다시는 그를 범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조조는 군사들이 원정에 고생했으니 한동안 쉬게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 보. 하고 드디어 군사를 그 자리에 주둔하게 둔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서천 백성들은 조조가 동천을 수중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반드시 서천을 취하러 올 것이라 하여 겁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는 형편이었다. 현덕이 군사를 청해 상의하니 공명이 말했다. 제게 조조로 하여금 제풀에 물러가게 할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계책인가?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합비를 지키는 것은 손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강하, 장사, 계양, 세 고을을 떼서 동호에 돌려주고 또 언변 좋은 사람을 보내 이해를 잘 따지게 하고 동으로 하여금 합비를 엄습하게 해서 그 형세를 견제한다면 조조는 반드시 군사를 거두어 강남으로 향할 것입니다.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소? 현덕이 묻는데 이적이 나서며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서신을 쓰고 예물을 갖추어서 이적을 먼저 형주로 보내 운장에게 이 일을 알린 다음에 동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적이 말릉에 이르러 손권을 찾아가 먼저 성명을 통했다. 손권이 그를 불러들인다. 이적이 들어가서 손권을 보고 예를 마치자 손권은 물었다. 그대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소? 일전에 제갈 자유가 장사 등 고을을 받으러 왔을 때는 마침 군사가 계시지 않아 교환하지 못했기로 이제 그로를 전해서 반환해 드리는 바이며 나머지 형주, 남군, 영릉도 본래 함께 돌려보내야 할 것이로되 조조가 동천을 엄습해서 점거한 까닭에 관장군이 몸둘 땅이 없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비가 비어있으니 군우께서는 기병에 그곳을 치시면 조조는 군사를 거둬 강남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공께서 동천만 취하시고 보면 그 즉시 형주 전토를 반환해 드릴 것입니다. 그대는 관사에 돌아가 있으시오. 내 그 일을 신하들과 상의해 보아야겠소. 이적은 밖으로 물러나왔다. 손권이 여러 모사에게 기책을 물으니 장소가 말했다. 이것은 조조가 서천 취할 것을 두려워한 유비가 낸 계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조조가 한중에 가 있는 틈에 승세를 타서 합비를 취하는 것이 역시 상계이긴 합니다. 손권은 그의 말을 좇아서 이적을 서쪽으로 돌려보낸 후 곧 군사를 일으켜 조조 칠리를 의논하고 노숙으로 하여금 창사, 강하, 계양의 세 고을을 돌려받아 육구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여몽과 감령을 불러오고 또 여항에 가서 능통도 불러오게 했다. 하루가 못되어 여몽과 감령이 먼저 이르렀는데 여몽이 손권에게 계책을 올렸다. 지금 조조가 여강태수 주광에게 명하여 군사를 환성에 주둔시키고 크게 농사지어 거둔 곡식을 합비로 보내 군령을 충당하게 하고 있으니 먼저 환성부터 취한 다음에 합비를 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계교가 매우 내 마음에 드는군.
하고 손권은 여몽과 감령을 선봉으로 삼고 장음과 반장을 후군으로 삼으며 손권 자기는 몸소, 주태, 진무, 동습, 서성 등을 거느려 중군이 되었다. 이때 정보, 황계, 한당은 각처의 진을 지키고 있어서 따라 나서지 못했다. 동호 군사는 장강을 건너 화주를 취한 다음 곧바로 환성에 이르렀다. 환성태수 주강이 사람을 합비로 보내서 구원을 청하고 한편 대비를 굳게 해서 성을 지키며 나오려 하지 않았다. 순권은 몸소 성 아래로 가보았다. 이때 성 위에서 화살이 비퍼붙듯 날아와서 손권의 휘계를 꿰뚫었다. 손권이 영체로 돌아와서 여러 장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환성을 얻겠는가? 동습은 군사를 풀어서 도산을 쌓고 거기로 쳐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또 서성은 운제를 세우고 둥근 다리를 놓아 그 위에서 성중을 굽어보며 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여몽이 나서며 말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시일이 걸리는 일이니 합비에서 구원군이라도 온다면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이제 막 와서 사기가 한창 왕성한 터이니 이 얘기를 이용해서 힘을 다 해친다면 내일 새벽에 진병에서 오시나 미시에는 반드시 성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여몽의 말을 듣기로 했다. 이튿날 오경에 아침밥을 먹고 삼군은 일제히 나아갔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덩이가 일시에 쏟아져 내렸다. 감령은 손에 쇠방패 천련을 쥐고서 쏟아지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성으로 올라갔다. 주광이 국노수를 시켜 일제히 볼을 겨누고 쏘게 하는데 감령은 화살에 숲을 헤치고 올라가 천련을 한번 휘둘러 주광을 쳐 쓰러뜨렸다. 여몽이 손수 북채를 잡아 푹을 친다. 군사들은 일제히 성 위로 밀고 올라가서 주광을 어지러이 칼로 쳐 죽였다. 남은 무리 태반은 항복했다. 이리하여 손권은 환성을 수중에 넣었는데 때는 겨우 진시다. 장유는 군사를 이끌고 중간까지 왔다가 앞서 보낸 초마가 돌아와서 환성이 이미 함락했다고 말하자 즉시 군사를 돌려 합비로 돌아가 버렸다. 손권이 환성으로 들어가자 능통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했다. 손권은 그를 위로하고 나서 삼군에게 크게 포상하고 여몽과 감령 등 여러 장수에게 큰 상을 내린 다음 연석을 배설하여 군공을 치하했다. 여몽이 자리를 사양해서 감령을 상자에 올려앉히고 그의 공로를 극구 칭송한다. 술들이 거나해지자 능통은 문득 감령이 자기 부친을 죽인 원수임을 생각해냈다. 그 원수를 여몽이 또 입에 거침없이 칭찬하는 것이다. 능통은 발끝 놓아여 눈을 부릅뜨고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종자가 차고 있는 칼을 뽑아들고 연석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술자리에 이리 즐길 것이 없으니 내 칼춤 추는 것이나 한번 보시오. 감령은 그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상을 한 옆으로 밀고 몸을 일으키며 두 손에 극 한 자루씩을 나눠쥐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술자리에서 내가 극 쓰는 것을 한번 보시오. 여몽은 두 사람 모두 호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곧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중간에 끼어들어 두 분이 비록 능하기는 하지만 아마 나만큼 잘하지는 못하리다 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춤을 추어 두 사람을 좌우로 떼어 놓았다. 이때 누가 손권에게 이를 알려서 손권은 황망히 말을 타고 연석으로 달려왔다. 그제야 각기 병장기를 내려놓았다. 손권이 두 사람에게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옛 원수를 생각하지 말라 일렀는데 오늘 또 왜 이러는가? 하고 말하니 능통이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손권은 제삼 좋은 말로 달랬다. 이튿날 손권은 합비를 취하려고 삼군을 모조리 진격시켰다. 이때 장유는 환성을 잃고 합비로 돌아와 그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데 문득 조조가 설제를 시켜 나무 상자를 하나 보내왔다. 보니 그 위에는 조조가 친히 찍은 봉인이 있고 그 곁에 도적이 오거든 곧 열어보라 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마침 소식이 들어오는데
손권이 몸소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합비를 치러 온다고 한다. 장유가 곧 열어보니 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손권이 오거든 장, 이 두 장군은 나가 싸우고 악장군은 성을 지켜라. 장유가 조조의 서신을 이전과 악진에게 보였다. 장장군의 의향은 어떠하신가요? 악진이 묻자 장유가 대답했다. 주공께서 원정하여 밖에 계시니 동호 군사들은 꼭 우리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오. 이제 군사를 내어 나가서 힘을 다해 맞서 싸워 그 얘기를 꺾고 우리 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 연후에야 지킬 수 있을 것이오. 이전은 본래 장유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가 장유의 말을 듣고 잠잠히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악진은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맞아 싸우기가 어려우니 굳게 지키는 것만 못하리다 하고 말했다. 장유는 분연히 공들이 모두 자기 생각만 하고 공사를 돌보려고 아니하는구나. 그럼 나 혼자 나가서 적을 맞아 한번 죽기로 싸워보겠소. 하고 즉시 좌우의 명에서 말의 안장을 놀리라고 했다. 이것을 보자 이전은 몹시 분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이 이러시는데 내 어찌 감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장군의 지위를 받겠소이다. 장유는 크게 기뻐했다. 만성이 도와주시겠다니 그럼 내일 일지군을 거느리고 가서 수유진 북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동호 군사가 지나가거든 먼저 소사교를 끊어놓으시오. 그러면 내 악문경과 함께 출격하겠소. 이전은 영을 받고 물러나와 군사를 거느리고 매복하러 나갔다. 이때 손권은 여몽과 감령을 천대로 삼고 자기는 능통과 함께 중군이 되고 그 밖의 모든 장수는 계속해서 뒤를 따르게 한 다음 합비로 쳐들어갔다. 여몽과 감령의 군사가 나오다가 악진의 군사와 만났다. 감령은 곧 말을 달려 악진과 싸웠다. 그러나 서로 싸우기 두업이 못되어 악진이 거짓으로 배에 달아나니 감령은 곧 여몽을 불러 일제히 군사를 이끌고 뒤를 쫓았다. 손권은 중군에 있다가 전군이 이겼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재촉해 앞으로 나갔다. 그가 소유진 북쪽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연주포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좌편으로 장유가 일지군을 휘몰아 지쳐나온다. 손권이 크게 놀라 급히 사람을 보내 여몽과 감령에게 즉시 구원하러 오라고 이르려는데 이때 장유의 군사가 벌써 들이닥쳤다. 능통 수어에 있는 군사가 단지 300여 기뿐이라 조조 군사를 당해낼 길이 없어 마치 산이 무너지듯 했다. 능통이 큰 소리로 주공께서 빨리 소사교를 건너십시오 하고 외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장유가 2천여 길을 거느리고 앞에 서서 지쳐 들어왔다. 능통은 몸을 돌려 그를 맞아 죽기로 싸우고 손권은 그 사이에 말을 급히 돌려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어이하랴 다리 남쪽 부분이 이미 한 장 남짓 끊어져 널 한쪽 걸려 있지 않았다. 손권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장 공리가 크게 외쳤다. 주공은 말을 한번 뒤로 물리셨다가 다시 앞으로 내달아 훌쩍 뛰어 건너십시오. 손권이 곧 말을 돌려 뒤로 3장 정도 물러섰다가 고삐를 놓고 채찍을 쳐서 앞으로 몰고 나가니 말은 한번 껑충 뛰어 다리 남쪽으로 넘어갔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그 옛날 정로말이 단기를 뛰어넘더니 오늘은 오후 손권 합비에서 패전하여 준말을 잠시 뒤로 물려 채찍질해서 급히 모니 소유진 나루 위로 옥룡이 나난구나. 손권이 다리 남쪽으로 넘어오자 서성과 동습이 배를 저어와서 그를 맞았다. 한편 능통과 공리가 장유를 막아 싸우는데 감령과 여몽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도우러 왔다. 그러나 이때 악진이 뒤에서 쫓고 이전이 또한 앞길을 끊고 참살해서 동호 군사는 태반이 죽었다. 능통이 거느리는 300여 기는 모조리 죽고 능통도 몸 여러 군데 창을 맞았다. 능통은 말을 달려 다리 모퉁이까지 왔으나 다리는 이미 끊어진 뒤라 강을 끼고 도망쳤다. 손권이 배 안에서 이를 보고
급히 동습에게 일러 배를 가지고 가서 태워오도록 하여 마침내 능통은 강을 건너 돌아올 수 있었다. 여몽과 감룡도 모두 죽기 살기로 도망쳐 겨우 강을 건너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 한 번 싸움에 강남 사람들 모두 혼이 다 나가서 장유의 이름만 들으면 어린아이들까지도 감히 밤에 울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여러 장수는 손권을 보호해 영체로 돌아갔다. 손권은 능통과 공리에게 큰 상을 내리고 군사를 거두어 유수로 돌아가서 선척을 정돈하여 수륙병진하자고 정하는 한편 사람을 시켜 강남으로 돌아가 다시 인마를 일으켜 와서 싸움을 돕게 했다. 한편 장유는 손권이 유수에서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말을 듣고 합비에 군사가 적어서 이를 대적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해 급히 설제를 시켜 밤도와 한중으로 가서 조조에게 고하고 구원병을 청해오게 했다. 조조가 여러 관원과 의논하며 지금 서천을 수중에 거둘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 유엽이 권한다. 지금은 촉당이 얼마쯤 안정되어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 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걷어가서 합비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고 그 김에 강남을 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조조는 하후련을 남겨 한중의 정군산 애구를 지키게 하고 장압은 몽두암 등 애구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조리 데리고 유수를 바라고 지쳐나갔다. 철기가 간신히 농우를 평정하자 전기는 또다시 강남을 가리키네. 대체 승부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